예,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민법 강의의 유병태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강의를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일단은 약 5분 정도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요. 학원 강의를 하면은 보통 11월, 12월, 요거는 입문 강의다 해가지고 기초 강의를 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알아듣기 힘들죠. 알아듣기 힘든 게 아니고 이것도 못 알아듣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1월, 2월 이제 뭐 약간 깊어지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1월달, 2월달 강의를 할 때 원장이 내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뭐 자기식으로 하라고 하지 않는 한, 내 식으로 할 때 원장이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내가 압력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지랄 같은 원장이 있어. 이거 지나고 나면 무섭지. 내가 딱 할 때는 요쪽은 민법 총칙을 1월달, 2월달 해서 한 24강에서 25강을 되게 합니다. 보강을 하더라도. 근데 전부를 다 심화해버리면은 이게 몇 달 걸릴지 모르니까, 어쨌든 진도는 2달 만에 끝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간단하게 보고 갑니다. 계약법, 물권법. 그리고 3월달, 4월달 되면은, 3월달, 4월달 되면은 민법 총칙을 간단하게 보고, 계약법을 좀 심도 있게 보는데, 계약법을 찍으면 16개에서 한 20강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간단하게 보고 갑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에는 이제 민법 총칙 계약법을 간단하게 가고 물권법 부분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이게 역시 한 25강, 이거는 물권법도 늘리려면 한정 없습니다. 30강까지도 늘릴 수 있고, 나머지 특별법은 각각 필요한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요렇게 하면은 한 65강에서 뭐 심하게 하면은 75강까지도 가는데, 요 정도. 그러니까는 내가 옛날에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그러고 인터넷 그때 촬영했던 업체하고 말이 되면은 마지막에 요것만 엮어가지고 마지막에 한 강좌로 되게 했는데, 어떤 데는 또 그걸 안 들어주더라고. 참 희한한 사람들. 내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요걸 다 엮으라니까 다 따로 나눠야 된다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업체를 내가 뛰쳐나온 적도 있는데, 어딘가 말은 못하지. 근데 내를 아는 사람들은 대충 어딘가 알 거라고. 하여튼. 근데 지금은 내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요쪽을 한 전체적으로 45강, 46강 정도 이래 촬영을 이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요때는 강의를 할 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각각 100점을 기준으로 강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85점 정도 예산을 하고 수업을 했다는 것, 그 정도. 그래도 합격하는데 무리 없을 거고, 실제로 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80점은 100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객관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산수가 잘 돼야 됩니다. 하고 학원 강의를 하면은 7월, 8월에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9월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10월에 특강을 하는데, 요 문제풀이 할 때 어느 때 특강을 잡아가지고 도예 강의를 하는데, 요거는 7강으로 끝냅니다. 7강으로 하는데 이 정도 내용은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필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까 도예 책자를 가지고 전체 흐름을 잡고, 시험은 절대로 이걸 안 벗어납니다. 도예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혹시 있을 건데, 그 도예 책을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없지.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7강으로 맞추는 이유가, 어떤 건 1시간 반짜리도 있고 어떤 건 40분짜리도 있는데, 7강으로 맞추는 이유가 하루에 한 개씩 들으시라고. 하루에 한 개씩. 그러면은 7월달, 8월달 쯤 되면은 이것만 해도 10번쯤 듣습니다.
한 번쯤은 하루 만에 다 듣기도 하고 어차피 내가 수업을 할 때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쯤 오면은 그 3강 정도 아예 필기 없이 그냥 수업편 했던 걸 3시간 정도 하면은 이 46강 정도를 필기 안 하고 구차한 예 안 들고 하면은 딱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하면은 3시간 정도 하면은 다 이야기합니다. 내한테 가장 어려운 수업이 어느 거냐고. 이거. 숨도 안 쉬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학원에서 수업할 때 그 학원에는 1차는 100% 합격한 학원도 있습니다.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당연히 합격합니다. 자기 식으로 딴지 걸고 하면은 그건 별개의 문제고, 원래 정상적으로 따라오면 100% 합격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근데 오늘은 지금 하는 수업은 요 3강에 맞는 내용을 할까 하는데 필기를 해가면서 체계 잡는 겁니다. 지금은 이 시점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이 아니고, 지금은 어딘가 안 가르쳐줘야지. 어느 시점입니까? 저 강의는 지금 할 수는 없는 거고, 인터넷에 다 보면은 아마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옛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요 7강 중에서 주임법, 상임법, 집합법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빼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촬영된 것 중에서 그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판례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판례가 바뀐 것 때문에 옛날 강의를 들으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시험 나온다는 것이 판례가 딱 새로 나온 거 그게 시험 나오니까 바뀐 거 그게 시험 나오니까 옛날 강의를 무조건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들었다면은 반드시 최신 교재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법 전체 체계를 잡는 강의를 하는데 규출 어디서 될 것인가 이런 것들 하는데 내가 무당이 아니니까 뭐 딱 집어가 그런 건 안 합니다. 4, 5, 20, 200개 지문을 내가 딱 찍을 줄 알면은 뭐 한다고 강의를 해. 서울역에 돗자리 깔고 앉아있지. 학원 강사들이 뭐 지가 찍어준 거 나온다고 도끼로 찍어버리라 그냥. 그래서 전체를 한번 체계를 잡는데 가능하면은 사절지, 도화지 칠판처럼 옆으로 놔놓고 처음 들으실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뺏기 쓰시라고. 뺏기 쓰시고 그 다음에 워드 잘 치는 분 있으시면은 그 워드 치가지고 이쪽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영입니다, 영. 오늘 그 칠판에 필기하는 거 워드 잘 치시는 분 있으면은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도예 노트도 옛날에 수업할 때 어떤 분이 3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인데 오누이 시누하고 시누 올케가 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시누 올케 분이 사이좋게 오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3월 달에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필기를 해놨는데 자기는 필기한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니까 빌려주지도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두 분이서 내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고 또 저녁에 가가지고 다시 그 필기를 정설을 하고 이 확인했던 것들 내가 그 노트를 빌려가지고 워드를 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 합격했고 중개업으로 아주 크게 성공을 했다가 지금은 중개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법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제 본론을 들어갑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리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리의 지배 대상을 권리의 객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과 관련돼서도 상당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중개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안 볼 뿐입니다. 근데 이 권리에 뭐가 있나? 권리의 종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본 공부하실 때 보시고 이제 한 번쯤 민법 교과서를 보신 분들은 자기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있는가 그걸 확인하시는 거고 만약에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아무 생각 가지지 마시고 필기만 하시라고 인내를 가지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이 체계를 머릿속에 넣는 게 공부할 때 편하실 거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 권리의 종류 중에서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인데 형성권이라는 것은 권리자의 일방적 행사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걸 형성권이라는데 형성권에 뭐가 있습니까? 이래 딱 물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본 수업할 때는 내가 여유롭게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형성권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봐 놓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없어도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형성권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형성권인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차이점을 아십니까? 권리자의 일방적 행사에 의해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말만 듣는 것이고 그 종류에 뭐가 있나는 외우는 것도 아니고 들어만 놓는 거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하는 거고 취소권, 철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그 다음에 공유 쪽에 가면은 지분 매수 청구권. 그런 권리 종류가 있다라는 것. 물론 우리 시험에서 재산권으로서 물권, 채권이 중요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거는 교과서를 가지고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 여러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수천 가지의 권리는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 거기에 권리의 발생도 있고 권리의 변경도 있고 권리의 소멸도 있다는 것. 이 권리의 발생 안에는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는 지구상에서 처음 딱 생기는 그런 권리를 권리의 절대적 발생이다라고 하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 취득하는 것이니까 이걸 원시 취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그 개념을 익히는 거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개념을 익히는 것이고 이제 역시 똑같은 말 원시 취득에 뭐가 있습니까? 이래 물었을 때 떠올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을 치기 때문에 다음 중 원시 취득 사유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지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5개 중에서 긴 거 아닌 것만 판단하면 돼. 그래서 실제로 법률 용어를 이해하면 법 공부가 끝납니다. 법률 용어를 외우는 거는 법 공부가 아니라고요. 법률 용어를 이해를 하면 법 공부가 끝나는 거지. 법률 용어는 법률 용어로 익혀야 되고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은 법률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걸 국어적으로 풀어가 머릿속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뭐 이상하게 국어적으로 풀어가지고 막 설명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 짝에 쓸모 없어요. 그건. 법은 법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건물의 신축, 건물을 처음 신축하면은 건물에 대한 없던 소유권이 처음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토지 매립, 공유수면 매립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효취득, 선의취득, 글자는 간단하게 줄입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다음에 타인의 권리에 기초한 권리의 발생을 권리의 상대적 발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앞사람의 것을 넘겨받으니까 승계취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사람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를 이전적 승계라 하고 앞사람의 권리가 그대로 보유되면서 내용의 일부만 이전돼 오는 경우를 설정적 승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전적 승계 안에 매매, 증여, 교환 등에 의한 권리 변동
그러니까 공부가 되신 분들은 요래 이야기를 하면 아 그게 이전적 성계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처음 공부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데 공부를 해봐야 알지. 설정적 성계라는 것은 앞 사람의 권리가 그대로 보유되면서 내용의 일부만 이전되는 경우인데 제한 물권의 설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권리의 변경에는 권리를 가지는 주체의 변경 그리고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이 내용의 변경 안에 수량의 변경, 양적 증가 감소, 성질의 변경, 물권적 성질의 것이 채권적 성질의 것으로 바뀌는 수도 있고 채권적 성질의 것이 물권적 성질의 것으로 바뀌는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작용의 변경, 힘작용의 변경, 임차권은 채권인데 대항력 갖추면서 물권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 저당권의 순위 승진, 힘 세기, 힘작용이 세지게 된다는 것. 그 정도. 그다음에 권리의 소멸, 지구상에 존재하던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를 권리의 절대적 소멸 또는 객관적 상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게 목적물의 멸실. 특정인의 입장에서 가지는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를 상대적 소멸, 주관적 상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대적 소멸, 주관적 상실 그리고 주체의 변경 다음에 이전적 승계는 동일한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본 거에 불과하다는 것. 이전적 승계 중에서 매매 등에 의한 권리의 변동은 이전적 특정 승계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원내에서 수개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를 포괄 승계라 하는데 거기에 상속, 합병, 포괄, 유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것들은 공부가 다 되고 난 뒤에 결론입니다. 근데 민법 교과서가 결론부터 먼저 써놓고 출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지금 이것들을 확인하시는 거고 안 되신 분들은 공부할 거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목숨 걸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여기서 한 문제 쭉 나옵니다. 어쩌다가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저기서 무조건 시험이 나옵니다. 저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리가 정확하게 이해 안 되고 평면적으로 그냥 봤을 때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 변동 그 원인이 되는 거,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들 그것들을 법률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법률 요건이다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그 법률 요건의 개개의 구성 요소 되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게 뭔고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것들 하나하나를 이름 붙이기를 법률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률 용어를 이해하고 알아놓는 이유가 그때 10월 1일 날 매매한 거 이라면은 매매가 뭔 줄 알아야 그때 그 매매한 거 이라면은 그 상을 알 거라고. 그 단어 하나에 그날 했던 사고 팔고 했던 그 내용들이 슉 다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외계어를 공부하는 거야. 외계어. 표기를 국어로 표기했을 뿐입니다. 항상 뭐 내가 수업할 때 그러는데 이렇게 오늘 수업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영어인 줄 알아. 이래서 나면은 이걸 한국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지. 영어를 한국어로 표기한 것 뿐인 거지. 그럼 이거는 영어지, 영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영어를 어렵다 하는 이유가 안 보던 글자니까. 근데 이거는 다 보던 글자인데 봐도 몰라. 그게 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출발을 해야 극복할 날이 옵니다. 이 법률 사실 안에는 사람 정신작용과 관계 있는 것을 용태라 하고 사람 정신작용과 관계 없는 것을 사건이라 한다는 것. 사람 정신작용과 관계 없는 거 지금 시간의 경과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내 생각하고 관계없이 그냥 흘러가다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고.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출생이라는데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거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태어나면 출생인데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거 뭐라 하지? 천년과 시대의 분리. 이런 걸 연습해보는 이유가 민법에는 물건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을 가능한 한 분리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사체라는데 개가 죽으면 뭐라 하지? 또 이 말 또 개 또 시비 걸다 또 뭘 할라? 개 말고 지. 사람은 죽으면 사체라는데 지는 죽으면 뭐라 하지요? 쓰레기지 뭐. 근데 중개사 시험에 나오기로는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사람 정신장애에 의해 기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도 권리는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 정신장애에 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가지고 금방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깜빡 잊고 다른 일 하다가 왔어. 아이스크림 다 녹아가 없어졌어. 시간 가는 것만 하더라도 내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유권이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하시는 게 이걸 요게 사람 생각하고 관계없이 소유권이 소멸하는구나. 요게 느껴지면은 지문에 사람 정신장애와 관계없는 것에 의해서도 권리는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면은 옳은 말이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맞다시피 사람 정신장애에 기하지 않고서도 권리는 변동될 수 있다. 그 지문은 공인중개사 시험 지문에서 처음 딱 나온 거라. 그거는. 다른 어떤 책에도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있을 때 중개사 출제된 지문 중에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판례를 탁 뺏겨가지고 길게 내니까 길게 낸다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교수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원리들을 막 만들어내. 원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법시험 중에서 어째 보면은 중개사 시험이 오히려 더 민법 시험 같아요. 나머지 지금 전국에 돌아다니는 나머지 기출문제 시험들은 전부 판례 도배가 판례 누가 많이 외우나 이거 하고 있고 오히려 중개사 시험이 너 판례를 이해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더 하면은 법대 나온 애들한테 중개사 민법 문제 풀어보라고 줘보시라고. 사시 공부한 사람 말고 그냥 법대 다니다가 나온 사람들 민법 문제 풀어보라고 줘보라고. 아마 꽈락 나올걸요. 그런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만에 합격합니다. 본인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사람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 사실을 용태다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또 해필이면 왜 용태라고 붙여놨어? 저거 병태라고 붙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지. 옛날 선배 학자님들이 붙여놓은 거는 그냥 그대로 불러주면 돼. 그게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거는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시험 공부는 시험 공부를 해야지 이상한 무슨 철학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사람 정신작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외부적 용태라 하고 사람 정신작용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내부적 용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부적 용태 안에 어떤 인식이 있나 없나만 가지고 따지는 경우를 관념적 용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뭔가를 인식하지 못한 걸 선이라 하고 뭔가를 인식한 걸 악이라 한다는 것. 의식장이 좀 더 강화된 경우를 의사적 용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뭐 소유의 의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정신작용이 겉으로 드러난 경우를 외부적 용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이걸 봐야 법이 허용하는 적법 행위인가 그렇지 않은 위법 행위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것들을 보고 어떻게 적법하다 위법하다 할 수 있겠어 이걸. 네 머릿속에 보니까 벌겋네. 무슨 소리야 이거 어떻게 봤는데. 아 피가 흐르고 있지. 그 말이 조금 전에 했던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지금이야 웃지만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거. 그 다음에 사건 이걸 놓고 어이구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람이 죽네. 그거 위법하다고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람이 사망했을 뿐인 거지. 태어났을 뿐이고 사망했을 뿐이지. 저걸 두고 적법하다 위법하다 판단 안 한다는 겁니다. 벼락이 와가지고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건물이 무너져? 자연적 사실이지. 사건일 뿐인 거지.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은 사건 25시 할 때 사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법률 용어인 사건. 이 위법행위 안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의한 채무불이행, 법이 허용하지 않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법질서에 합당한 가장 대표적인 게 의사표시이고 이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 법률행위이고 적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것을 준법률행위라 하고 여기에 표현행위다라고 하는 것과 비표현행위로 구별한다라는 것. 이 비표현행위를 사실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사실행위 안에 사람의 외형적 거동만 있는 경우를 순수사실행위라 하고 순수사실행위. 여기에 매장물 발견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주소의 설정, 주민등록지하고 주소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민등록지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등록한 쪽을 말하는 거고 주소는 민법적 사안입니다. 정주의 사실만 있으면 돼. 즉 정주의 의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법상. 이걸 객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서울 시내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서울 시내에서 살고 싶어. 근데 사고치가 교도소가 있어. 그 사람 주소는 교도소지. 교도소 가고 싶어서 갔어. 끌려갔지. 모르지. 추운 겨울을 면하기 위해서 교도소 가려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지. 옛날에 소설책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형적 거동만 가지고 일정한 법적 효과를 준다라는 것. 특허법상의 발명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의식작용이 약간은 섞여 있는 혼합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게 부부의 동거. 설마 아무 생각 없이 동거할까? 약간은 뭔가는 의식이 필요하겠지. 부부의 동거. 그 다음에 사무관리. 타인을 위해서 사무 처리한다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 다음에 무주물 선점. 무주의 동산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먼저 점유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혼합 사실행위 안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시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공부가 안 되면 왜 그럴까가 안 돼. 사무관리가 뭔 줄 알아야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지. 근데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사무관리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주소의 설정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쪽에 있는 조문이니까, 즉 사람과 관련된 저쪽에 있는 조문이니까 안 들어가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부의 동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아무 생각 없이 동거하진 않을 거잖아. 그 정도 인식은 있어야 될 거잖아. 그걸 가지고 마인드 잡고 그렇구나라고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처음 공부할 때는 순수 사실행위 안에 매장물 발견이 있다 이렇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부를 한번 하고 매장물 발견이 뭔 줄 알면은 발견 사실만 있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야 수업을 하니까 어쨌든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쭉 끌어와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또 내하고 내처럼 수업하려고 하기야 중개사 민법 선생님들 중에서 내 수업 많이 봐. 저거는 공부 안 하고 내 공부한 거 저거 바로 뺏겨서 먹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내처럼 수업할 건 아니니까 내처럼 뭐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낼 필요는 없어. 밖에 나가면 이거 필요도 없어. 시험이니까 한 번쯤 보는 거지. 그래서 시험을 치실 때는 딱 보고 이게 이렇다 그렇다 그것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구별을 못 해내면은 공부량이 천만백좀 늘어날 거라고요. 그래 놓고도 흑흑거릴 거라고. 공부하는 객관식 문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면은 양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 행위 안에 관점의 통지, 어떤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도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채권 양도의 통지. 뭐 채무 승인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시험 범위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의사의 통지. 이거는 주관적 의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종의 최고 거절. 각종의 최고 거절을 하는 이유가 공부하러 들어가 보면은 최고 거절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쪽에서 한 문제 쭉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저쪽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지난해 15년 26회 시험을 보니까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용서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해보는 이유가 여기에 대리법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거기에 준하는 준법률 행위 여기까지는 대리이론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듯이 이쪽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깊은 내용이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막 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 관점 정도 파악을 해 놓으신다는 거지. 이쪽에서 그러니까는 1년에 이 전체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한 개 나올 거라고.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그래서 어디에서 한 문제 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필기해서 그렇지 이 부분이 외우려면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상당히 많은 내용 어줍지 않은 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안 보는 거지 뭐. 안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안 보고 잘 찍어도 맞출 수 있는데 쓸데없이 외우고 틀리는 것보다는 안 보고 찍어가지고 틀리더니 맞추든지 암기해가지고 못 맞추는 것보다 찍어서 못 맞추는 게 차라리 나아. 본론은 아닙니다 이거.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다. 이거 본론 아니라는 거예요. 본론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는 전부 다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한 뭐 민법 시작할 때 한 20페이지까지 있는데 거기는 너덜너덜해. 외우려고 맨날 외웠다가 또 들어보면 모르고 또 처음부터 또 외웠다가 또 들어보면 모르고 왔다가 한 서너 번 하고 나면 딱 포기하는 거지. 거기까지만 싹 감았고 그 뒤에부터는 깨끗해. 그래 또 다음에 볼 때도 자 이번에는 좀 극복해보고 싶어 딱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라 또 거기까지만 보고 말아요. 옛날에 어느 학원에 수업하면서 거기까지를 찢으십시오라니까 어떤 분이 과감하게 찢었어. 그분 합격했어요. 쓸데없는데 짐 빼지 말라는 거지. 이러한 법률 사실이 모여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크게 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법률 요건은 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각각 그 법률 조항들을 봐야 될 것이고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 공통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데 조금 전에 공부한 것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적법행위이고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이런 걸 봤다는 겁니다. 이 법률행위의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또 법률행위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정 규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계약이라 하는 것도 있고 합동행위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계약은 계약법조에 가서 보는 거고 합동행위에 사단법인 설립행위, 단독행위도 있는데 이 단독행위 안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다. 또 역시 똑같은 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래 물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 기억하고 떠올리는 그분 공부 잘못했다는 거. 근데 이야기하면 그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줄은 알아야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제라든가 해지라든가 취소라든가 철회라든가 추인이라든가 상계, 채무면제, 채무면제를 다른 말로 쓰면은 채권 포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고 해제가 뭔 줄 알면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줄 알아야 돼. A하고 B하고 계약을 체결해 놓고 A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 계약 해제한다. 그걸 A한테 가야 되지. A가 이행하지 않는 걸 길 가는 C 잡고 그거 해제한다 해봐. 해제가 돼 그게? 그래서 해제가 어떻게 작용하는 줄 알고 해지가 어떻게 작용하는 줄 알면은 그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일 수밖에 없고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니까 형성권일 수밖에 없고 취소 처리와 마찬가지, 주인도 마찬가지, 상계도 마찬가지.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A한테 돈 빌려준 거 있는 B, 그 다음에 B한테 돈 빌려준 A. 극단적으로 B는 A한테 10억 빌려줬고 A는 B한테 5억을 빌려줬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 법대로 하면은 B가 10억 주면 A가 받아가지고 5억 주면 되지. 사람은 머리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대등액에서 쌤하고 나머지만 주면 되지. 그래서 상계 처리하려고 하면은 그런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하는 거지. 이렇게 돈 빌려주고 빌린 거 있으면서 길 가는 사람 잡고 니하고 상계하자. 뭘 상계해? 서로 개모임 하자고. 그 다음에 또 저거 외우는 사람 있는 줄 알아. 동철이는 헤헤거리고 죽었다고. 죽었겠지 뭐 그래 하니까.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다면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 돈은 B한테 빌려주놓고 C한테 가가지고 B한테 빌려준 돈 안 받을 거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겠어요. 받기 싫으면 너 내 돈 갚지 마라. 안 갚아도 된다. 이걸 가지고 보면은 채권 포기고 이걸 가지고 붙이면 B한테 채무를 면제시켜 준 거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 소유권 포기. A라는 사람이 민법 책 뿌릴 때 누구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뭐 그냥 그거 다 뿌리면 되는 거지 뭐. 소유권 포기. 그래서 그냥 권리 포기가 항상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것도 아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것도 아니라는 거. 채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럼 점유권 포기는 어느 쪽일까요? 버스 타고 가다가 내릴 때 내 맘대로 내리는 거지 뭐. 전철 타고 가다가 일어서 내릴 때 내 맘대로 내리는 거지. 누구한테 애고 쎄고 해야 돼.
버스야 뭐 IC가 안 세워지면 못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현실적인 문제. 그럼 제한물권 포기는? 제한물권 포기는? 이쪽이지 뭐. 그래서 그것들이 아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민법은 법률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민법 공부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외워서는 절대로 안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법률 행위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 어떤 형태의 법률 행위이든지 간에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법률 행위의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일단 외관상 법률 행위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것을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이라 하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되는 것을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법률 행위를 하든지 간에 이것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률 행위를 지나가는 개각에서 사람이 하지. 당사자. 사람이 그냥 서 있기만 한다고 해서 법률 행위가 될까? 뭐 되는 데도 있겠지.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목적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가지고는 글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야 될 것인데 그걸 의사표시라 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법률 행위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늘 슈퍼에 왜 가시는데? 뭘 하러 가셨는데? 슈퍼 판매 아가씨 보러 갔어요. 이 당사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인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단독으로 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목적이 무엇인지 확정되어야 하고 가능한 것으로서 법질서에 합당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가 아니어야 되고 이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내면의 실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 다음 일정한 경우에 특별 성립 요건을 요구하는 요물행위라든가 요식행위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 특별 효력 요건을 요구하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서의 허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건과 기한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것들 체계를 잡아놓고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안 보고 이 목적과 관련해서 특히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이중매매와 관련되는 것들이 간혹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지난 회의는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되는 판례와 관련되는 게 한 문제로 만들어졌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오기도 하고 목적의 확정과 관련돼서 법률행위 해석 문제가 심도 깊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효력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효과가 무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전부 다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이고 통정허위 표시 무효이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일단 일정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가 되기도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 무효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는데 일정한 기간, 제척기간 내에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적으로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그 다음에 대리 이야기가 있고 이때 요 의사표시 부분에서 한 두 문제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문제.
그러니까 넌 이쪽 목적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면은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쪽에서 한 두 문제 쭉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조건과 기한 쪽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고, 근데 나오면은 좀 어렵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 쪽도 한 두 문제쯤 배정이 됩니다. 대리는 나오면은 거의 요즘은 사례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 대리의 개념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종류 한번 떠올려 보시고, 거기에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유권대리, 그렇지 않은 무권대리, 무권대리 안에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다라는 것. 유권대리,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발생했을 때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 대리권 제한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이러한 대리권이 언제 소멸되는가. 그 다음에 대리행위와 관련된 부분, 현명. 그 다음에 대리행위, 표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복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때 상대방은 선악을 불문하고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고, 선의자는 철회할 수 있고,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고, 그때 대리인에게 추인 또는 거절했을 때는 상대방이 안대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한 상대방은 135조 요건이 구비가 됐을 때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음 표현대리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있는데, 이쪽에서 한 두 문제 쭉 나온다는 거죠. 참고로 내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 과목을 무시하거나 그 선생님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작 2주일 만에 딱 합격했는데, 공법책을 딱 보니까 나는 공법 해가지고 내가 법을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거 맨 처음에 작전을 짤 때는 100점 맞아야지 이라고 딱 봤어요. 그러고 책을 보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 저걸 무슨 수로 100점을 맞아. 그래서 과감하게 책을 반을 쫙 찢어가 버렸어요. 봐도 못 맞출 걸 왜 보냐. 이거나 제대로 맞추자. 그거만 맞춰도 합격하는데 뭐. 근데 이거 보통 사람들이 책을 다 보는 이유가 뭐지? 다 보는 이유가 이쪽 거 다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이쪽 걸 정확하게 다 맞출 자신이 있으면 이쪽 거 안 봐도 돼. 객관식에는, 특히 절대평가 객관식에는 많은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그 정도로 체계를 잡고 대충 출제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정도를 한 겁니다. 원래 거기까지 전부 다 목적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권리 변동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확정돼야 되는데 확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률행위 해석이고, 해석 방법이 어떻고 쭉쭉쭉 그런 식으로 다 읊으면 여기까지 읊는데, 말로 싹 다 교과서에 있는 싹 다 읊는데 1시간 딱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체계만 한번 잡아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권리 중에서 물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계약부터 보죠. 요 사태 그대로니까. 일단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채권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률행위 중에 계약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약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이 법률행위 성립 요건 갖추고 계약의 특수한 성립 요건으로서 청약과 승낙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일치되고 난 뒤에 계약법 서론 쪽에서 계약의 공통된 효력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동시 이행 항변권, 위험 부담,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위험 부담과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체계상 완벽하게 비교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해서 그 이전의 불능인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그 이후의 불능인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 하는데 원시적, 객관적 불능일 때 무효로 되는데 그때 일정한 요건이 구비가 되었을 때 계약 당사의 일방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고 그 선의무과실의 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계약체계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데 원칙적으로 실내이익 배상, 이행이익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 원시적 주관적 불능일 경우에는 이거는 570조 이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리가 적용되고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되고 규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 여기서 두 문제는 나옵니다. 이 체계 안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체계만 이해하고 있으면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공부가 안 되면 이 체계 안에서 놀아나는지 안 놀아나는지 그걸 몰라.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외워가지고는 못 써먹는다는 거지. 채무 불이행이 어떻고 불법행위가 뭐고 그래. 채무 불이행을 물을 때는 위험 부담과 관련돼 놓으면 그게 틀린 게 될 거고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을 묻는데 주관적 불능과 관련된 걸 넣으면 그게 틀린 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딱 구도가 딱 정확하게 딱 파악이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두 문제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상 이 뒤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다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체계 파악만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지난해에 나왔었는데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한 문제 더 나와도 괜찮은 자리라고. 한 문제 더 나와도 괜찮은 자리.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는 거. 특히 이쪽하고 의사표시론 쪽에서는 그 제3자의 의미와 관련된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계약법 서론 쪽에 계약 종류 파트와 관련된 것도 간혹 하나씩 나옵니다. 간혹 하나씩.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공부하는 거, 계약 중에서 매매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매매라는 거. 이 계약 종류 이야기할 때 그걸 공부해서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의 일시적 계약이다.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그 외운 건 필요 없고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뭔 단어를 외우려 하지 말고 이 단어가 도대체 뭘까, 뭘 의미할까 그걸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지. 100만 개를 외우는 것보다 10개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매매 승립 쪽에 오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위약금, 계약금과 예약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계약금의 법리도 간혹 하나씩 나옵니다. 어떤 해에는 저게 2개도 나왔다는 거지, 한 해에. 그러면은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 효력, 매매에도 이 법리가 다 적용됩니다, 이거. 공부할 때야 시험에서는 크게 딱 종합적으로 안 되지만은 밖에 거래계에서는 다 종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특히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게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자리인데 요새 좀 엄합니다, 이게.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자리인데. 그래서 매매 쪽에서 한 문제 또는 2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계약법 서론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서론만 정확하게 이해라 했습니다. 외우는 거 필요 없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6문제가 해결됩니다. 계약법이 9문제나 10문제 많이 나올 때 11문제가 나오는데 서론 부분을 외운 거 말고 이해하고 있으면 서론 지식만 가지고 6문제, 7문제가 해결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옛날에는 내가 수업할 때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이랬는데 요새 좀 뜸한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또 좀 살짝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도인 담보 책임 한번 교과서 보십시오. 양이 얼마인지. 이 부분도 옛날에 어떤 분한테 그 이야기 했더만은 또 그분은 이걸 찢었어. 아까 이야기했던 앞에 부분 찢은 그 사람이 이것도 찢었어. 어차피 한 개 나오는데 봐도 모르겠다는 거 이걸 그분 찢었어. 근데 어쨌든 그분은 합격했습니다. 그분도 가방끈이 좀 짧았다 이야기했죠. 내가 여기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내한테 고졸이고 직업도 나름대로 내가 생각할 때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었는데 하여튼 공부를 계속하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합격을 하신 게 거의 50 다 되었어. 합격했습니다. 50 다 합격하셨고 이분하고 같이 학원에 다니시는 분 그 당시에 55세인 분이 있었는데 자칭 조폭인데 자칭 조폭인지 진짜 조폭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 학원에서는 그분이 조폭이라고 했습니다. 내도 그때는 젊었지 좀 더. 그때 하도 수업 시간에 뭐 찍어달라고 도끼 찍어줄까 바늘로 찍어줄까 뭐 이런 거 수업할 때인데 그때 이분이 내한테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유 선생 네가 그럴 때마다 내 살이 떨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도 합격했습니다.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이해.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해하고 따라오신 분들 합격하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수업 듣고 계신 분들 공부 작게 안 했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 수업 들으신 분 중에서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도 합격하신 분이 있고 뭐 중학교 나오신 분도 합격하신 분이 있고 고등학교 나온 분도 합격하신 분이 있고 대학 나온 분도 합격하신 분이 있는데 뭐 대학원 나온 분도 계시지. 그런데 니는 대학 나오는데 왜 떨어져? 이분도 합격하는데. 공부를 그래 많이 했는데 무슨 공부했습니까? 뭐 외웠겠지 뭐. 우리나라 공부가 그거지 뭐. 이거 공부 아닙니다 이거. 어쨌든 분명히 지금 듣고 계신 분 옛날에 공부 잘한 적 있죠? 뭐 했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열받지 말고 할 때 정상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차. 임대차 존속기간 뭐 이런 것들 어쩌다가 가는데 이게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관련된 부분이 나올 여지가 있기는 한데 이쪽은 주로 나오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간혹 가다가 필요비, 유익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유치권이 인정되냐 어떠냐 이런 것들. 하여튼 기본적으로 매매 쪽에서 두 문제, 임대차 쪽에서 두 문제, 나머지 앞에 서론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9문제 나온다고 봤을 때. 그래서 공부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매도인 담보 책임 꼭 한 개 나온다 하더라도 추구 다 깨어나도 안 되겠으면 그냥 책 찢어도 됩니다 이거. 그 한 개 맞추려고 뭐 8시간 투자할 필요 있어요 뭐. 그러니까는 출제의 경향을 분석하고 하는 이유는 버릴 부분을 버리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차피 객관식 시험 치는데.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 합쳐서 세 문제 나옵니다. 합쳐서 세 문제. 옛날에는 법 조문만 가지고 해결됐는데 요즘은 깊이 있는 판례까지도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강의 촬영해놓은 게 45강이다 했는데 그냥 1시간에 한 문제 배정된다는 거죠. 1시간에 한 문제. 그 1시간에 한 문제가 모여가지고 40문제가 되는 거지. 또 갑자기 이런 말 하는데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느 학원 할 때 어느 학원에 갔을 때
고졸 애가 대학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세계 들으시고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를 하러 왔다는 거지. 한 시간 수업 듣고 난 뒤에 내한테 물어보기를 선생님 답을 어떻게 고릅니까? 이러므로 죽일 뻔했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답을 어떻게 찍냐고.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거라. 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공부하러 온 애가 그 말 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요새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 거지? 분명히 객관식 시험이니까 공부 하나도 안 가고 다다닥 찍어도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확률이 0.02%라서 그렇지. 그럼 먼저 운빨 믿는 거지 뭐. 공부는 한 개도 안 하고 시험 원서였고 시험 치는 날 딱 펜 만들고 와가지고 딱 찍어보는 거지 뭐. 주여. 합격할 수도 있어 이거. 그래가지고 거성세월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공부를 딱 하기로 했으니까 단번에 끝낸다 생각을 하시고 하시라는 거지. 그 다음에 물건과 관련된 부분을 들어갑니다. 물건 종류. 점유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소유권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지상권. 내가 옛날에 수업할 때 자 물건에 딱 이라면은 어느 학원에 이거 딱 앞에 앉아 있는 애가 지가 막 읽어줘. 와 내려가 잡아 패 빼고 싶어 그걸. 그걸 공부한 거라고 티내는 거야 그걸.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나머지는 법률 행위로 취득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이론 다 적용됩니다. 임대차는 임대차에 특유한 것이니까 일단 기본적인 계약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거. 소유권 이전하려고 하면은 일단 매매 계약이 체결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권 행위로서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 소유권 이전의 합의 이게 계약이니까 물권법 쪽에서 이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이 계약 이론이 그대로 다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채권에 특유한 것이 아닌 한 그러니까 물권법 쪽에서 다시 설명 안 한다는 거지 다 안다는 거지 너희들. 옛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를 그래놓고 부동산 물건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와의 관계 독자성, 인정설, 부정설, 유인설, 무인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순수한 이론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모든 시험에서. 왜?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옛날에 학계의 어르신들 김 선생님, 김 교수님, 곽 교수님 이제 그대 세 분이 계시다는 거지. 그대 세 분이. 그래서 이 두 분이 견해가 일치하는 그게 다수설이고 만약에 이렇게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다수설이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민법 책 내신 분들이 김이 많다는 거죠. 이제는 학설이 어느 게 다수인지 소수인지 이야기를 못해. 옛날에 그분들이 계셨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책 낸 거는 이 학설 대립에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된 거지.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정답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자들 1000명이 민법책을 썼는데 불러가지고 니는 A설 손들어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다수설이다 소수설이라고 특별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론은. 그러니까 전부 다 법 조문에 딱 근거하든지 아니면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물권법 서론 부분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을 할 때 등기되어야 한다. 그때 그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 그 다음에 그 선의취득, 물권의 소멸, 옛날에 어느 해인가 헤아려 보니까 거기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6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물권법 서론 부분.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총론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뒤에 공통적인 거. 그걸 앞쪽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서론 부분이 가장 쉬운데 공부를 하기 전에는 서론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쪽 지식, 이해된 지식을 가지고 6문제 이상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권법은 다른 거는 안 봐도 어쨌든 간에 서론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했다는 거지. 근데 뒤에 지식이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 서론 부분을 이해할 수 없도록 짜놨다는 거지. 뒤에 지식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민법 정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짜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법대 다닐 때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민법 총칙하고 나머지 강론, 채권법, 물권법, 분량으로 치면은 뭐 4대1. 이거 100번 볼 때 이거 한 번만 보면 된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거 10번 볼 때 이거 한 번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강론도 물권법도 들어가면은 서론 부분이 있고 나머지 개별적 권리에 대한 강론 부분이 있는데 역시 이거 10번 볼 때 이거 한 번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물권법 강론, 예컨대 지상권 한 번 볼 때 민법 총칙 몇 번 봐야 된다고요? 100번.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상권 그거 별거 뭐 있는데 그거. 지상권 권리 한 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물권법 서론은 물권 전부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민법 총칙은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 전부 다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법 서론 부분 전체 흐름 체계를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점유 본권의 이하를 불문하고 현실적인 점유 사실만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점유권이라 하고 점유 여하를 떠나서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원이 되는 것을 본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본권 중에 가장 완전 물권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소유권이고 이러한 소유권의 힘을 제한하는 것을 제한물권이라 하고 이 제한물권 중에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용익물권이라 하고 이 용익물권 안에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소유권의 가치권능, 즉 처분권능 뒤에 있는 교환가치를 제한하는 것을 담보물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유치권 그리고 질권 저당권이 있다라는 것. 일단 요 소유권 쪽에서 이제는 출제 경향 정도만 파악하면은 소유권 쪽으로 치면은 소유권 취득과 관련돼서 취득 시효 부분 이 부분은 거의 안 빠지고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옛날에 중개사 수업 취업하러 나왔더니 어떤 민법 선생은 뭐 점유권 시험 안 나오는데 보지 말지 이라고 넘어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점유권 쪽에서도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점유의 종류와 관련돼 가지고 그 점유 종류에 따른 효과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시험에 출제됩니다. 앞에 총론적인 부분은 어느 거 하나 뺄 수 없을 만큼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6문제까지 출제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16회도 나왔는데 그 공동소유 26회 공동소유 공유가 사례형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쪽에는 적어도 2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2문제가. 그 다음에 지상권도 이 법정지상권 이것도 옛날에는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이랬는데 요 관련되는 법리가 거의 안 빠지고 한 문제 나오는데 또 많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에도 요 부분하고 그 외 부분 지상물 매수청권 이런 것 관련돼서 한 문제 지상권에도 한 2문제 정도 배정. 지역권은 하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이상하게 꼭 한 개 내려고 해.
꼭 한 개 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니까 그 교수님들이 좀 애정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요새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꼭 한 문제 내려고 하고, 유치권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은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고, 이 저당권도 사실은 한 2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 근저당하고 공동저당 중에 보통 하나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저당권 그 외 부분이 한 문제 쭉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특별법 쪽에 가면은 저당권과 관련된 가등기 담보권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 부분에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서도 한 문제 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특별법 쪽에 나오는 것들 아까 주임법, 상임법 합쳐가지고 한 3문제 쭉 나온다 했는데, 특별법 쪽에 나오는 이것들은 그냥 다 맞추고 가야 됩니다. 민법 쪽에 있는 것들은 이해를 필요로 하지만 이쪽은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해 필요 없이 보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등기 담보권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실명법도 사례형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사례형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내용이 얼마 안 됩니다. 일단 중개사 공부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특별법은 어쨌든 다 맞춰야 되는 자리고, 공부를 가장 얕게 하고도 맞출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약법스러운 부분 뭐 사례형으로 나오더라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약법 부분은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계약법 부분 9개 다 맞추고, 특별법 부분 6개, 7개, 6개 또는 7개 나오는데 6개 다 맞추고,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15개를 맞추고 이 사람 합격합니다. 나머지 찍어도 뭐 20개지 뭐. 물론 24개까지 맞춰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60점만 받으면 되죠. 그 60점에 맞춰가 공부하죠.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60점을 딱 받으려는 그 사람 실력은 100점이 넘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딱 맞춰가 60점을 맞을 수 있어. 민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날아가면 다른 쪽도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 어느 한 부분을 외운다고 해서 그게 맞추지는 게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개별적인 것들은 뭐 잘 외우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별적인 거 그것만. 근데 연결되는 이 총론 부분은 왜 그렇게 문제를 주냐 하면은, 물권법 총론 부분에서 6문제 좀 주기도 하고, 계약법 서론 부분에서도 6문제 좀 주기도 하고, 그래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은 연결고리만 약간 비틀어지면은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나면은 민법이 정말 내가 볼 때는 민법이 가장 쉬운데 나머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른 과목들은 내가 생각할 때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민법을 외울 게 없다는 거지. 나는 모든 시험, 사법시험을 치든 뭐 법무사 시험을 치든 모든 시험을 치든 민법 시험 치러 갈 때 외울 거 나오면 틀리면 되지 뭐. 외울 게 몇 개 나오는데. 또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외워서 맞출 게 있다고. 그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다 뽑아내면은 10개쯤 될 건데,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거, 이 4개밖에 안 써놓고 아닌 거 1개 써놨을 거라고. 그러니까 외워서 하려면 10개를 외워야 이 한 문제를 풀어. 근데 안 외우고 그 의미가 뭔 줄 아는 식으로 공부를 해놔면은 보고 기다 아니다가 판단이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계속 이 말을 오늘 여러 번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객관식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옛날에 사법시험 칠 때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고 쓸 때는 백지만 딱 주가지고 다 떠올려가지고 써올려야 돼. 그래서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암기 방법 다다닥 해가지고 외우는 그게 사실은 사법시험 2차 목차 외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법시험 2차 옛날 지금 시험 말고 지금 시험은 전부 사례로 주가지고 거기에 법리가 뭔지를 파악을 해내고 그 법리를 해결해야 돼요. 모든 고시급 시험은. 하다못해 행정사 시험도. 근데 옛날에 사법시험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고 이야기할 때 남들보다 한 개라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 목차를 암기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2차에서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논점만 정확하게 뽑아내면 돼. 특히 객관식은 암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시험 공부 안 해본 그 새끼가 암기 방법 돌아다니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그걸 중개사들한테 가르치고 중개사를 돌게 만들고 있어 지금. 다른 과목은 몰라도 민법은 철저히 이해 과목이라는 거. 또 이라니까 그 전세권이라는 단어는 외워야 되지 않겠냐고. 시험지에 써놨어. 시험지에 써놨어. 주관식 시험 치더라도 전세권이 뭔가 뭐 그 단어 써놨어. 그거는. 민법 공부는 책을 보고 듣고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연결고리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의도했던 말은 어떤 연결고리를 파악을 하면서 쭉 필기를 다 할까 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앞에 어디에 촬영된 자리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그 3시간 하는 거는 9월 중순쯤 가가지고 옛날에 마지막 수업을 할 때 일단 지웁니다. 마지막 수업을 할 때 칠판을 어떻게 썼냐면은 진짜 분필 지우개를 들고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리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걸 권리라 한다. 이 권리에 어떤 것들이 있다. 쭉 말을 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근데 내 머릿속에는 뭐가 들리냐면은 이렇게 보고 사람들을 보고 수업을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칠판에 필기한 걸 연상하면서 그 필기를 읽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도예가 만들어진 거고. 하여튼 의도했던 바까지는 못 갔지만은 일단 출제 분석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 꼭 합격하실 공부를 하시라는 거. 예, 됐습니다.